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이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SDG 1번 빈곤 종식과 관련돼서 그 중에서도 1.5에 해당되죠. 그 빈곤층이 기후재난으로부터의 취약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에서 특히 한국 사회 기후위기로 빈곤층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불평등과 맞닿아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먼저 그 SDG 1.5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빈곤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 관련 재해로부터의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것들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표는 뭐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신 표죠. 옥스팜에서 2020년에 발표했던 근데 상위 10% 부유층,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구간별, 그러니까 1인당 소득 기준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 변화인데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누적 배출량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상위 10%가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상위 1%는 누적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5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상위 1%가 배출하는 배출량은 하위 50%의 2배 이상이 됩니다. 빈곤층의 배출량은 50%가 배출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고 있는 이만큼 심각한 기후위기 불평등의 문제를 보여주는 또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엔 인권위 같은 경우는 기후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 남아공의 인공분리 정책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 이 극단의 도시들이라는 책에서 애슐리 도슨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 아파르테헤이트 같은 게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세계 엘리트들이 다양한 형태의 구명정으로 후퇴하는 반면 세계의 빈곤층은 가라앉거나 헤엄치게 방치되는 현상들을 표시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번 빈곤 종식에 있어서 1.5 세부 목표는 2030년까지 빈곤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 관련 재해 등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KSDG에서는 역시 이런 빈곤층의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수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으로 정책 과제로는 크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강화하거나 장애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세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에서 이런 위기 사유에 따른 복지 지원이 긴급하게 연결되는 제도인데요. 특히 뭐 실업을 통해서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하게 지원하는 체계인데, 여기에 몇몇 위기 사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정책을 대응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애인 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와 관련돼선 관련한 재난안전 기본법을 바꾸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이 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특히 이제 사실 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의 정책들이 좀 어떤가, 전반적인 평가는, 그러니까 이 기후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혹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서는 주거 부문과 관련된 정책이 좀 미흡하고, 주택종합계획이나 이런 정부의 주택정책에서는 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이 좀 미흡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정책은 중산층에게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 주거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주거정책인데, 여전히 뭐 유효한 주거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뒤에서도 좀 계속 상관계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이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실태를 좀, 사실 저희가 그 도시연구소가 작년에 기후위기 주거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을 오늘 다 소개시키기엔 시간이 많진 않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후위기는 이제 직접적인 인권 문제가
네, 5분 전이라고 벌써? 이런 깜짝 네, 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떡하죠? 예, 어쨌든 이 실제로 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2%, 탄소 배출의 17%를 바로 이 주거용 건물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재작년에 있었던 반지하 수해 참사일 것입니다. 바로 그 주택이기도 한데요. 이건 작년에 그래서 반지하 수해 참사를 겪고 나서 1년 후 언론이 주목한 키워드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집값 때문에 세입자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 반지하 수해 참사 이후에 그 물막이판을 설치한다든지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지만 실제로 그 설치율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건물 소유주들이 물막이판이 설치된 건물은 여기는 수해 위험 건물이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설치를 이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드러났었고, 또 피해는 반지하 가구가 당했는데 공공지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하는 꼴이다. 이 키워드는 반지하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밀집해 있죠. 서울에만 22만 가구. 입니다. 서울의 가장 큰 자치구의 전체 가구 수가 보통 20만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큰 강남 가구만큼의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시가 주요한 대책이 반지하 밀집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개발로 인한 이익을 원하는 소유주들의 이익 중심으로 제도가 짜여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쪽방 주민들하고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당사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구를 망가뜨린 건 차 몰고 에어컨 빵빵 튼 사람들인데 왜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부족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런 기후위기나 재난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가구인데, 이건 뭐 KBS에서 재작년에 취재한 겁니다. 쪽방촌 한여름 표면 온도가 65.9도. 아파트 표면 온도는 30도, 아파트 표면 온도의 2배이죠. 사실 쪽방촌 주변마다 다 고층 빌딩이 둘러싸이고 있어서 고층 빌딩에서 에어컨 열기를 내보내는 것이 쪽방촌을 가득 뒤덮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겨울에 난방비 폭등 문제가 막 언론에 보도됐을 때 또 많이 났던 사진, 쪽방 건물에 수도가 동파해서 얼음 계단이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겨울에 난방을 휴대용 버너, 가스버너로 난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실태 조사를 저희가 이렇게 좀 그 피해 지역들, 산불 피해나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농촌, 어촌, 산촌과 이 비닐하우스촌, 컨테이너 주택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걸 또 다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겨울이나 여름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 뭐 그분들이 하신 말씀 좀 들어보면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은 고시원 복도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지만 잘 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시원하게 2분 전 뭔가 개선책이 반값이 올라갈까봐 걱정된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동작로 쪽방 주민은 쪽방은 이제 기존 건물들을 불법 쪼개기에서 하던 거다 보니까 방별로 계량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창문형 에어컨을 달면 이 사람들이 달면 다 전반적인 누진세, 전기세가 올라간다고 아예 에어컨 설치 자체를 임대인이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 정부가 지원해줘서 설치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예,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는 역시 공공임대주택, 아무래도 취약가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월세 지원, 그 다음에 주택 성능 개선 순이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거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바로 좀 결론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유엔의 라자고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2022년에 낸 보고서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선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그래서 대책으로 탄소중립주택들을 실현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과 기존 재고주택을 에 대한 개보수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이 주택의 성능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주택 가격을 높이고 임대료를 높여서 취약계층이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기존의 노후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에너지 효율화로 개선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특히 매입임대주택 예산과 같은 경우는 3조 원 이상 삭감되는 일까지 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좀 매우 미진하다는 점이 사실 좀 문제입니다. 어쨌든 주택에서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과 취약계층의 적응과 기후정의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몇 가지만 좀 과제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1-2 같은 경우는 모든 집과 점유 형태를 포괄하는 주택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 지금의 최저주거 기준이라는 게 저희가 있죠. 주거기본법에. 그러나 최저주거 기준 적용은 주택법상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주택이 아닌 기타 거처, 그러니까 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자촌에 살고 계신 가구가 전국에 45만 가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사실 이런 기후 재난, 기후 예방뿐만 아니라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지금 좀 부족하고 그 기후 어떤 재난을 겪느냐에 따라 당하는 피해들이 다른데 그런 지원 체계가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강행 규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앞서 최저주거 기준은 강행 규정이지 않기도 하고 사실 그 중에서도 좀 최저주거 기준 전체를 강행 기준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비적정 주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택 품질 규제와 연계한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를 지원받아서 오히려 반지하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를 지원받아서 쪽방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데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런 것들은 정부의 공적 주거지원 체계가 실제로 주택 품질과 전혀 연계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한 취약지구 공공주택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이란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20년, 21년 발표가 되면서 쪽방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정책을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발표했지만 지금 거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인데요. 이게 작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전에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 난방비 이 폭등이 막 심각했을 때 아까 동자동 얼음계단 기자들이 아침에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그거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들의 대부분은 에너지 바우처를 늘려야 된다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 쪽방 주민들이 저기 보면 우리 에너지 바우처 반납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난방비 말고 공공임대주택 달라. 왜냐하면 이들에게 물론 난방비 지급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난방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따뜻한 집 혹은 덥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주택의 물리적 형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